시작할까? 네. 시작하고 있어. 네, 시작했어요. 네, 우리 생각을 빼앗긴 세계 오늘 6번째 독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독서 포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게 코로나19의 그런 또 위기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과 또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육신의 것들만 이게 전념되어지고 또 퍼져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정신 세계에서 또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심는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형성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파수꾼의 안목을 기르는 그런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독서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깊이 질문하면서 절대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독서 포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페이지 제8장 저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좀 질문해 보면서 이 저자는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은 이제 테크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아마존과 또 구글과 또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과거에 어떤 언론사의 편집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흡수되고 지금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세상에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이런저런 상업적인 이유와 목적 속에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 가려고 하는 또 디자인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유명한 언론사들도 과거에 밀실거래를 해왔었고 오늘날의 이런 유명한 기술 기업들 역시도 더 심하면 심했지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럴 전염병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간표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하고 또 의도하는 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더 좁은 쪽으로, 더 편견된 쪽으로 생각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쪽으로의 흐름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페이지 제8장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저널리즘에 가하는 공격은 더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7장은 특별히 이 저자가 이제 언론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미디어와 연관해서 이 테크 기업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미디어 기업들조차도 이런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를 저희들이 좀 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널리즘에 가하는 공격, 이 실리콘밸리가 저널리즘에 가하는 공격은 사실 실리콘밸리가 그리고 있는 CVDIP의 더 큰 그 빅픽처가 있어요. 그 더 거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자, 테크 기업들은 서구 문명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중 하나를 뭐 하려고 한다? 전복시키려고 한다. 바꾸려고 한다. 300년 동안 서구 문화는 천재를 숭상했고 이 숭상은 때로 새로운 지식이나 독창성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다. 조금 지나칠 정도의 집착이었다.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적인 생활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독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재 숭배에 빠져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인류가 도덕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끊임없이 주입되어야 하며 그 같은 새로운 사상이 생산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생산자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일로 치부함으로써 이에 반대되는 독창성을 찬양한다. 천재성과 독창성은 18세기 지식혁명으로부터 탄생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두 가지 사상이다. 실리콘밸리는 인간의 창의성을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조화롭게 일하는 집단이 고립된 개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산한다는 협업의 미덕을 믿으면서 독창성이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한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천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업으로 글쓰기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독점하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기라도 한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한다. 유명한 저자들을 감싸고 있는 천재성이라는 아우라는 대중은 상대적으로 창조적인 잠재력을 적게 갖고 있다는 인상을 자아내며 천재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내놓는 창의적 결과물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일을 정당화해왔다. 실리콘밸리가 사람들이 천재성에 대해 갖는 집착을 단순히 풍자하는 데 그쳤다면 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이로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실리콘밸리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다. 사람들이 저자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을 지켜온 구조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저작권법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업 작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이야말로 저자들이 글쓰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리콘밸리는 지식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서 글을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싸구려 상품처럼 만드는 사업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 실리콘밸리는 전업 작가들이 가진 명망에 구멍을 내려 하고 있다. 이 전쟁은 실리콘밸리의 가짜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그 작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 인물이 하버드 대학 법학 교수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실리콘밸리 그러면 되게 창의성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것 같고 또 개인의 어떤 독창성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진실한 면모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이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개인이 권력을 가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는 천재들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다른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천재성을 약화시키고 독창적인 작가들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 밑으로 계속 그냥 그 질산에서 기생하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일종의 기생하는 그런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되면요. 책을 쓰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이게 쉽게 복사가 되고 유포가 되어버린다면 사실은 창작할 어떤 흥미나 동기나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아마존도 그러고 있죠. 구글도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재적인 사상들은 약화가 되는 반면에 굉장히 그 팝콘 아이디어라든지 스낵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단편적이고 내 편견을 강화시켜주고 어떤 내 기분을 굉장히 좀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나 콘텐츠가 훨씬 더 범람한다. 거기서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래도 자존심이 높았던 기자들마저도 이제는 거기에 자꾸 눈높이를 맞추는 기자들. 그러니까 뭔가 진실을 추구한다, 뭔가를 고발한다, 이제 이런 기자들보다는 점점점 이제 상업화로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들도 앞으로 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판단을 하게 되고 세계관이 형성되게 있는데 그 모든 소스들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독창적인 천재에 의해서 한 시대에 뭔가 예를 들면 마르크스와 같이 이런 어떤 큰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천재적인 사상가가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작가가 나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작권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왔던 책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띄워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스티브 잡스 역시도 뭐 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불법 복제를 막 반대하는 운동을 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플에서 그걸 다 장악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통시켜버리는 시장 자체를 그때 구조적으로 장악해버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3페이지에 테드 아시죠? 테드라는 그 토크쇼 있잖아요. 테드 토크 훨씬 이전에 로런스 레시그라는 게 있었다. 그의 강의와 연설은 멀티미디어가 곁들여진 흥미진진한 지적 향연이었다. 그의 강연은 전설이 되었다.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지침서에는 레시그 스타일의 강연법을 설명하고 있을 정도다. 레시그는 같은 세대의 언어학자보다도 시대 정신에 대한 감이 뛰어났다. 법대 동료 교수들이 인터넷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던 시절에 그는 인터넷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삼았다. 그러니까 법대 교수인데요. 법대 교수인데. 하지만 그는 그런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레시그는 인터넷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서 인터넷을 방어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법대 교수지만은 사상적으로는 히피 반문화를 계승하는 사람 같고요. 또 아마 3단체에 소속된 그런 특정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 기술이 인간 해방의 도구로 이 6, 70년대에 이게 스튜어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었잖아요. 이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 CVDIP를 같이 꿈꾸면서 그려나가고 실현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엘리트 인재가 누구다? 로렌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방어했다. 한 잡지에서는 그를 두고 인터넷 메시아 같은 인물이다라고 설명할 정도였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자 센스가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이 로렌스 레시거에 대해서 뭘 하라? 리서치를 하라. 이거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슥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레시그는 새로운 지적 분야를 개척한 것이 대단한 이유는 그가 출발한 분야가 학계에서 상당히 좁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법학 교수가 인터넷이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시대에 이 컴퓨터 세계, 인터넷 세계에 대해서 개척을 했다. 연구 주제로 삼아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앞서간 거죠. 시대를 앞서간 거죠. 예측한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엄청나게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의 전문 분야는 원래 저작권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음악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억압적인 태도와 특별한 악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아이들을 범법자로 모는 캠페인을 목격하게 되었다. 레시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항해서 열정적으로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레시그는 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했지만 그의 진짜 주장은 문화에 대한 것이었다. 보세요. 문화. 결국은 세계관과 문화인 거죠. 이 사람이 법을 다룬 것 같지만은 문화와 세계관을 다룬 거다.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엘리트 코스. 미국 아이비리그와 케임브리지 학위, 미국 연방대법원 서기를 밟았지만 그는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그의 글은 놀랄 만큼 서정적이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이었다. 그는 인터넷이 문화적 생산 수단을 바꿀 거라 주장했다. 20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되기도 전에 이 인터넷이 문화적 생산 수단을 바꿀 거라 주장했는데, 자, 90년대 들어서고 2000년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이제 2010년대부터 이 스마트폰, 자, 보세요. 실제로 생산 수단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또 다 방콕 가니까는 어디서 주로 시켜 먹어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시켜 먹잖아요. 전부 다 쇼핑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쇼핑도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생산과 유통의 구조가 이미 바뀐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벌써 CVDIP 하고 있는 게 예측하고 있는 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볼 때 이거 명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의 영성 한번 추적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화가 20세기에 들어 문화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다. 문화가 탐욕스러운 회사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돈벌이를 위한 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화하면 보통 클래식한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게 보통 문화로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업화되어지면서 그냥 돈벌이를 위한
그런 스낵 콘텐츠나 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대량으로 양산이 되었다. 대중은 소파에 파묻혀서 LA와 뉴욕에서 제작한 영화, TV, 음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했다. 인류 문화사를 통틀어 창작 문화가 이토록 전문화되고 소수에 집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백만 명의 창의성이 이 정도로 배제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다. 인터넷은 이런 방식을 초월하거나 아주 오래된 제작 방식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하고 그 다음에 17, 18, 19세기 이때까지만 봐도 위대한 철학자 굉장히 많았죠. 지금 봐도 야 이런 천재들 막 음악, 예술, 건축 모든 분야에 보면 미술가들도 보면 와 천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9세기 들어서 이제 넘어서고 20세기 딱 들어서부터는 사실상 그런 어떤 사상가나 그런 어떤 예술가나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죠. 극소수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존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은 그 영향을 받고 소비하고 따라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던 세대예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뭐예요? 더 극소수. 거의 1% 내지는 0.1%의 아주 극소수에게 의존하는 거죠. 그들이 만든 문화, 그들이 만든 콘텐츠, 그들이 만든 시스템, 그들이 만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쓰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요런 구조로 지배하고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극소수에 의해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같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영향을 주는 건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따라쟁이들이죠. 그냥 따라쟁이들. 그러니까 진짜 원래 오리지널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굉장히 극소수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급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런 방식을 초월하거나 아주 오래된 제작 방식을 되살려주는 기회를 의미했다. 그의 주장은 대략 이랬다. 옛날 옛적 사람들은 문화 창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것이 민간 전승 전통의 본질이었다.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노래를 약간씩 바꾸어서 자신의 노래로 다시 만들었고 기존의 이야기를 윤색에서 전달했다. 고급 문화도 다르지 않았다. 막 트웨인의 작품들, 막 트웨인도 프리메이슨이에요. 막 트웨인의 작품들은 결국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솜씨 좋게 개작한 것이다. 비평가들이 솔직하다면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의 작품을 빌려오고 인용하고 이를 기초로 소위 오리지널 원작을 창작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오리지널하고 어떤 창조적인 건 없죠.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다 차용하고 인용하고 빌려오고 재해석하고 요런 토대 위에 이제 세상 것들은 나옵니다. 자, 재즈는 본질적으로 오래된 노래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힙합은 오래된 노래들의 비트와 후렴을 당연한 듯 서로 주고받는다. 위대한 시인들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글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시에 잘라 붙이곤 했던 T.S. 엘리엇은 미숙한 시인은 모방을 하지만 원숙한 시인은 훔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면 되는 거야. 표가 안 나면 되는 거지. 내가 가져와 놨거든. 잘 가공하면. 레시그는 엘리엇의 정서를 가져다가 사이버 시대의 색을 입혔다. 그는 헐리우드 특유의 억압적 읽기 전용 문화가 인터넷이 가진 참여적인 읽고 쓰기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다. 인터넷 이용 초기 이 두 문화의 충돌은 문명 전쟁에 가까웠다. 읽고 쓰기 문화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닥쳐온다고 생각한 대기업들은 무고한 시민과 이상주의적 생각을 가진 테크 기업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닥치는 대로 고소했었다. 레시그는 그 기업들의 노력을 반드시 무산시켜 이 사람의 이제 천명, 이 사람의 천명인 거죠. 천소사입니다. 반드시 무산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이 20세기의 투쟁이었다면 21세기의 논쟁은 통제와 자유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에 관해 문화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상과 반대된다. 우리가 가진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법이며 수세기에 걸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글쓰기에 관한 낭만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레시그는 바로 그 저작권법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다.
서구 문명권에서 표절은 처벌 가능한 금기이며 2차 저작 행위는 게으르고 못마땅한 일로 여겨진다. 저작권에 관한 이 같은 전통적 접근에 레시그 혼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시그가 관여하는 많은 단체들이 구글에게서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이런 커넥션. 이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시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레시그가 활동하는 주요 활동 단체들이 뭐냐를 추적해야 되고, 여기에 누가 돈을 서포트한다? 구글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레시그가 혹시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구글로서는 저작권에 대한 비판을 장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구글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기업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다. 인터넷 초창기의 테크 이론가들은 아마추어 정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엘리트들은 대중의 창의력 발휘를 제어했다. 클레이 셔킹이는 그렇게 억눌린 대중의 천재성을 인지잉여라고 불렀다. 이 같은 잉여를 표출할 수 있게 도운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 덕분에 블로거들은 기존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력을 고려하느라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표현할 수 있었다. 시민 기자들이 특종을 따냈고 위키피디아는 다루는 범위와 깊이 면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앞질렀다. 아마추어들은 순수한 열정 덕분에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셔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마추어는 기술적인 면에서 때로 프로보다 못할 수 있지만 창작의 동기 면에서는 언제나 프로보다 뛰어나다. 아마추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랑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마레에서 파생되었다. 아마추어리즘의 본질은 내재적 동기이다.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는 거죠. 아마추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뜻이다. 저수를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천재 개인이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개인이 책상 앞에 홀로 앉아 힘겹게 창작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창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인 듯 칭송되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창의성을 다르게 이해하며 협업의 미덕을 강조한다.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은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동료 생산, 또 소셜미디어, 분산 지식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즐겨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에도 드러나 있다.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하고 시간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구글의 웹사이트 순위,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모두 축적된 대중의 지혜, 데이터로부터 추론해낸 것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창의성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리콘밸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창의성 신화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나 테크 전문가들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말을 따르면 창의성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 남들에게 외면받고 착오해서 일하는 기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아인랜드가 영웅적 개인을 설명하는 견해와 아주 비슷하며 많은 테크 기업가들이 자유방임주의에 이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높게 산다. 게다가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단순히 약간 자기중심적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테크놀로지의 위대한 거장들은 세상을 바꾸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고독한 천재일 수 있지만 나머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독창성에 대해 그러니까는 한 얘가 그 앨런 머스크처럼 어디 가려고 이 사람은 화성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로켓을 또 막 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위성을 쏘겠다 하면서 아주 이런 고독한 천재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실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 꿈꾸면서 계속 투자하고 돈을 계속 투자하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독창성에 대해 갖는 견해는 중세시대와 비슷하다. 유럽에서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저자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독창성은 무시되었다. 물론 당시에 독창성을 무시한 이유는 레시교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독창성은 오로지 신에게서 오고 신만이 영감의 원천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직 신만이 창조한다라고 단언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원작에 흠이 있는 모방물을 만들어내는 게 고작이었다. 작가들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당히 무력한 존재였다. 그들은 왕족이나 귀족이 재정적 후원과 생계를 지원해준 덕분에 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작가가 원고를 일단 넘기고 나면 작품에 대한 통제권은 더 이상 작가에게 있지 않았다. 필경사나 인쇄업자가 원고를 다시 쓰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잘게 쪼개어도 무방했다. 작가는 그들의 난도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는 독창성이 얼마나 천대받았을까? 이제는 표절이 중대한 지적 범죄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전에는 줄거리와 구절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일이 만연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글쓰기의 주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초서의 작품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가 번역하거나 표현만 바꾼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시인인 동시에 남의 글을 가져오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영국 시인 아서 브룩의 로메우스와 줄리엣의 비극적 서사와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안토니우스 편을 차용했다. 미국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어떤 확신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사실은 그다지 꼼꼼하게 따지지 않던 세상에서 활동한 가장 크게 성공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가 표절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표현이기는 하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없던 시절이었다. 로런스 레시그가 꿈꾸는 유토피아에서처럼 문화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전통 안에서 작업을 했다. 과거에 오려서 붙이기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는 것보다 좀 더 품이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주요한 창작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같은 생산 방식 덕분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 방식에는 보수주의가 깊게 깔려있다. 뛰어난 문화 비평가이자 문학사가 마이어 에이브럼스는 거울이라는 은유를 사용해 이런 생산 방식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반영하고 모방하려 했다. 베껴 쓰는 행위는 왕권과 교회에 복종하는 사회,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일이었다. 인쇄기라는 형태로 등장한 테크놀로지는 이 거울을 산산조각 내는데 일조했다. 새로운 활자 기계는 자본주의와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함께 등장했다. 즉 인쇄기의 출현으로 글로 쓰여진 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겨났고 자본주의 덕분에 글로 쓰여진 말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글쓰기가 융성할 수 있는 정치적, 지적인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글을 베껴 쓰는 필경사는 갑자기 퇴락한 반면 글을 쓰는 이들은 주연으로 등극했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출판업자들의 역할이 있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자기 제품을 차별화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대한 천재의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더 잘 팔리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그저 단어를 꿰맞추는 무명의 기능인에 불과했던 작가들이 갑자기 높이 떠받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신화적 인물이 바로 윌리엄스였다. 그가 작품을 써서 버는 돈은 형편없었다. 워즈워스는 서정가요집을 판매한 돈 30파운드를 공동저자인 세뮤얼 콜리지와 나눠 가졌다. 워즈워스는 진정한 예술성은 천재로 정의된다라고 믿었지만 그가 번 돈은 천재에 올릴 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워즈워스는 작가로서 단순히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 이상의 큰 꿈을 꾸었다. 워즈워스의 생각에 작가가 단순히 기록만 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실패였다. 마이어 에이브럼스의 설명에 따르면 작가는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워즈워스는 이렇게 썼다. 천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땅히 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지적인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천재다.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만 천재가 활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 체계가 작동하려면 법이 예술가의 작품을 해적질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시인들이 당대에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중의 취향이 천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워즈워스는 수십 년간의 로비 끝에 1710년에 제정된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이 정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크게 늘렸다. 저작권을 부정하는 건 예술가의 정신을 억누르는 잔인한 일이며 그가 노력한 결과를 죽여버리거나 예술가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별 볼 일 없는 일에 썩히게 만드는 일이다. 워즈워스가 저작권을 옹호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오만하지 않고는 독창적일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거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자만심 가득한 믿음이다. 우리가 애써 독창성을 높은 지위에 부여하지 않으면 문화는 흔하고 진부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일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새로운 사상은 흔히 실패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이미 정해진 공식을 따르면서 항상 스스로를 반복하려 한다. 가장 손쉽게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려면 이전의 효과가 검증된 것을 재탕하면 되기 때문이다. 천재란 것은 어느 정도 허풍일 수 있지만 그런 허풍은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실리콘밸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보자면 천재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혁신을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이 같은 분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소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뭔가 그들이 작품을 만들고 영향을 줘서 돈을 벌고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독일과 영국의 낭만주의자들은 천재에 대해 워즈워스만큼 설득력 있게 썼다. 낭만주의자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들이 미국 헌법에 저작권을 명시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미국 법에는 외국인이 쓴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작품의 불법 복제물이 미국 시장에 넘쳐나게 됐다. 해적판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렸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한 권을 사기 위해 영국 독자가 약 2.5달러를 지불했던 반면 미국에서 같은 책이 단돈 6센트에 팔렸다. 영국의 출판업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판매가 부진한 책을 미국으로 넘겼고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도서 할인 매장이 되었다. 미국의 인쇄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급 과잉은 더욱 두드러졌다. 1980년에 이르면 필라델피아 한 도시에서만 무려 10개의 출판사가 월터 스콧의 책을 찍어내고 있었다. 똑같은 그러니까 책을 10개의 출판사가 달라붙어서 찍어냈다. 출판업자 헨리 홀트는 출판업은 대부분의 경우 도둑질로 돈을 벌고 있다. 법적으로는 절도가 아닐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절도 행위다라고 내놓고 이야기했다. 영국 작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분노로 치를 떨었다. 찰스 디킨스는 1842년 미국을 방문했던 여행 내내 미국인들의 해적질을 비난했다. 생존 작가들 중에서 현행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였던 러디어드 키플링은 한 인쇄업자에게 특별 주문을 넣어 미국 출판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평을 두루마리 화장지에 인쇄하게 했다. 남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비열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인쇄하는 당신들은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다시 한번 플로리다부터 알래스카까지 모조리 저주받을 것이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역설을 낳았다. 미국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문학은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것이다. 오늘날 고전의 반열에 든 19세기 미국 작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당연히 누렸어야 할 명성을 얻지 못한 채 세관이나 영사관 또는 다른 공무원직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 밖에 선전물을 쏟아내야 하는 정당들도 글쟁이에게 꾸준한 일감을 줄 수 있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대형 인쇄업자들이
단행본 발행에 힘을 기울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리차드의 연감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다른 책은 거의 출간하지 못했다. 월터 히트먼은 시집 플립을 출간하고 싶었지만 인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글쓰기는 직업이 아니었으며 귀족 문필가들의 취미로 이상화되었다. 그들은 일평생 쌓은 지식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지식이 담긴 글로 돈을 받는 건 천박하다 여겼다. 헨리 홀트는 돈 얘기로 자기들이 쓴 고귀한 글을 더럽히려는 저자들을 꾸짖었다. 자신의 펜에 기대어 수입을 올리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셰익스피어 이래로 대부분의 훌륭한 저자들은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에는 돈 버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는 어쨌든 독창성이나 저작권법이나 또 이런 저자들의 어떤 애써서 노력해서 독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일로 여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막 트웨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을 간파했고 미국 저작권을 엄격하게 바꾸는 데 앞장섰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막 트웨이의 말에서는 키플링이 했던 것과 비슷한 비유가 등장한다. 미국에서는 영국 문학 최고의 작품들이 넘쳐나지만 그 가격은 화장실 휴지가 호화판으로 느껴질 만큼 헐값이다. 결국 출판사들은 막 트웨인의 비판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출판사들이 지독한 가격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신흥 출판사들이 할인 특가판을 시장에 쏟아내자 수십 년 동안 저작권법 제정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던 출판업자들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들은 저작권법이 있어야 자신들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91년에 의회는 출판업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저작권법을 외국 작품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에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았다. 이제 미국에서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되었다. 테크 기업들이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거 시도입니다. 페이스북이 공유에 관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쉽게 수긍하게 되고 저작권 유효기간을 말도 안 되게 연장해서 돈을 벌고 있는 미디어 재벌에 분노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글쓰기가 직업이 되면서 어떻게 미국 문학이 새롭게 탄생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글쓰기는 직업이 된 후에야 민주화되었다. 덕분에 글쓰기는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활발해졌다. 물론 언뜻 생각하면 그 반대일 것 같다. 직업이란 배타적이며 모든 사람이 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인세가 도입되고 잡지사의 채용이 늘어나고 원고료가 두둑해지면서 글쓰기에 집중할 만한 여가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쓰기는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막 트웨인이 저작권 강화에 성공함과 거의 동시에 글쓰기는 상류층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문학이 미국인의 취향을 사로잡게 되었다. 드디어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현실을 전보다 더 잘 반영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도 않았다. 잭 런던과 업튼 싱클레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뉴잉글랜드나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뛰어난 작가들이 탄생했다. 윌리엄 딘 하워스, 그 다음에 시오더 드라이저, 에즈라 파운드, 막 트웨인과 같은 작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경제가 바뀌면서 미국 출판계는 빠르게 변화했고 출판은 대규모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다. 작가들이 생산하는 작품은 미국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고 작가의 지위와 수입도 이 같은 바뀐 현실을 반영했다. 신문과 잡지는 오랫동안 누가 기사를 썼는지 표기하는 바이라인을 넣지 않았다. 그렇게 기자들은 그저 문장을 생산하는 사람들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바뀐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자기가 쓴 기사 상단에서 자기 이름을 보게 되었다. 뉴욕 타임즈만이 이 흐름을 따르지 않다가 1920년대 들어서야 기사 위에 기자 이름을 넣기 시작했다.
출판 대기업들이 작가들에게 주는 원고료도 돌연 크게 올랐다. 윌리엄 딘 하월스는 스스로를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자이지만 현실은 귀족이다. 자, 이게 뭐죠? 미국의 90년대에 유행했던 미국의 보보스. 우리나라 강남 좌파. 여기 보면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자만 현실은 귀족이다. 딱 강남 좌파잖아요. 보보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론적으로 올바르다는 게 위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보면 하월스는 매년 16억을 벌었다. 헨리 홀트는 이 상황을 두고 작가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했다고 비꼬았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보헤미안 커뮤니티는 낭만적 이상이었고 현대 작가들에게 어울리는 영화 세트였을지 몰라도 작가들은 이제 전문 직업인이었다. 작가들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글을 쓸 때만큼은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따랐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또 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자, 당시 공장에서 유행하는 테일러주의처럼 작가들은 스스로 하루 할당량을 부과하고 따랐다. 그레이엄 그린은 매일 아침 자신이 정해놓은 500단어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작업했다. 마찬가지로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도 프리메이슨이었고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규칙적으로 글을 짜냈다. 그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했다. 해밍웨이는 글을 써서 번 돈을 온갖 곳에 탕진하고서도 약 16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자신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전문 직업인이라 했고 마치 회계사처럼 철저하게 수입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다. 1929년에 위대한 개츠피로 영국에서 받은 인세 34센트 약 400원까지도 아낌없이 기입할 정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인세 수입은 총 1천만 원이었고 영화 판권 수입이 약 2천만 원이었다. 이 같은 일상적인 세부사항은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작가들도 돈에 신경 썼다. 그들에게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했고 자신의 창조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했고 원고료가 없었다면 다른 생업을 가져야 했고 또 글쓰기에 매진할 수 없었을 거다.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작가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사회와 분리된 채 모여 살면서 외부인을 무시하는 특권 계급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그런 전업작가의 글쓰기에 반대한다면 그 대안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위 계층 출신의 천재들 몇몇이 드물게 역경을 극복하고 어렵게 불멸의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대부분의 글쓰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였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한계급, 또 경제적으로 무모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갖춘 사람들의 취미로 존재하여 왔다. 몇 년 전 나는 일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호튼 도서관을 찾은 적이 있다. 그것은 미국 문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고요한 시설로 에밀리 디킨슨과 랠프 waldo 에머슨, 여기 에머슨은 프리메이슨이고요. 시오더 루즈벨트가 쓴 원고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아마 루즈벨트 이 사람 시오더 루즈벨트 대통령 말하는 거지?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에요. 나는 그날 그곳에서 할 일을 끝낸 후 몇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나는 사서들에게 뉴 리퍼블릭에서 기록 보존용으로 보내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냐고 물었다. 뉴 리퍼블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캠퍼스에 자료를 보내 보관해왔다. 하지만 무슨 자료들이 있는지 목록표도 없었고 분류는커녕 기록 보관 담당자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서류들이었다. 자료들이 담긴 철제 서류함 몇 개가 통째로 짐수리에 얹혀 내가 앉아있는 책상 앞으로 배달되었다. 나는 삽시간에 서류함에 둘러싸였고 마치 박물관 모양을 한 오래된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무작위로 서랍을 빼내어 파일을 쏟아냈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늘어놓으면서 혹시라도
내 뭉툭한 손가락으로 귀중한 자료를 손상할까 신경이 쓰였지만 동시에 거장들과 물리적으로 교감한다라는 패티시에 가까운 황홀감을 느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엘리자베스 비숍, 존 업다이크, 렐프 앨리슨, 얼빙 하우가 보낸 항공우편이나 엽서 등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의 친필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수신인들의 이름이 아무리 화려해도 편지 내용은 이상하리만치 내게 익숙했다. 마치 내가 요즘 저자들로부터 받는 이메일을 그대로 가져다 쓴 듯한 내용이었다. 서류 출처들에는 저자들의 불평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난 작품에 대한 원고료는 왜 도착하지 않나요? 편집자분께서 제 원고료를 좀 올려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때로는 화나 있고 때로는 간곡하게 사정하는 편지들일 뿐 매력적인 내용은 점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거에서 온 이런 편지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엘프리드 카진의 회고료 1930년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카진은 뉴 리퍼블릭의 문학 편집자 멜컴 콜리를 만나 맨하튼의 첼시에 있는 사무실에 들렀다. 대공황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곳에는 글쟁이들이 카올리의 관심을 끌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카진은 그 장면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래층 대기실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벤치에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다고 묘사했다.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카올리를 따라다니며 리뷰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카올리는 원고 의뢰를 넉넉하게 해주는 편집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주는 원고료는 마치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호 식량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작가들만은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런 일화를 들을 때마다 암울했던 과거를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서류를 읽어나가던 중에 카올리가 지불했던 금액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리뷰 한 편에 $150. 한 편지에서 이 금액을 확인한 순간 나는 움찔했다. 뉴 리퍼블릭이 웹사이트에서 발행하는 거의 같은 분량의 리뷰에 대해 똑같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80년 동안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원고료는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다.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은 근현대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최악의 시기였던 대공황 때 받았던 것과 동일한 금액의 원고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로 지내는 동안 나는 언론사 소유자들이 글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인터넷에서만 발행하는 초기 온라인 매거진들 중 하나인 슬레이트였다. 1990년대 중반 황금기에 우리는 책 리뷰 한 건마다 $1,000를 지급했으며 몇몇 스타 작가들은 그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현재 슬레이터는 리뷰 한 건당 $300를 준다. 일화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조사 연구 결과물이 있다. 1981년 미국의 작가협회는 회원들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전업 작가의 중위 소득이 연간 $11,000, 약 $1,200만 원이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35,000, 약 $4,000만 원쯤 된다. 2009년 작가협회 수치와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별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09년 중위 소득은 $25,000, 약 $2,80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이 받는 원고료는 거기에서도 더 떨어진다. 2015년 작가들이 중위소득은 약 2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34년 동안 작가들의 수입은 50% 삭감되어 현재는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서구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듯 보였던 작가라는 직업은 이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도 의도했던 대로 지식의 가치는 쪼그라들고 하락했다. 그러니까 작가들에 대한 대우 자체도 약화가 되니까 사실은 직업적으로 전업 작가가 되겠다, 기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편집장이었던 나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부터 매달 보고서를 받았었다. 이 보고서는 요즘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자면 대시보드라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수치와 차트로 이루어져 있는 보고서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책임지는 편집실 내 각 기자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수치였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내게 직원들을 더욱 엄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다. 즉 각각의 기자가 기사를 몇 건이나 썼는지, 그 기사들로 트래픽을 얼마나 모았는지, 페이스북에서의 실적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참 이런 지금 좀 이면에 지금 모습을 보내 불쌍하네요. 지금 기자들이,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트래픽을 모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 대시보드에는 각 기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각종 혜택 그리고 그들이 쓴 기사가 잡지에 얼마나 벌어주는지가 적혀 있었다. 실제로 월급만큼 일을 해내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건 그가 워낙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가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를 바랬다. 채찍을 좀 더 세게 휘두르고 트래픽을 못 내는 직원들은 자르고 더 많은 클릭이 발생할 만한 글을 쓰게 지시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라도 직원들이 이 대시보드를 보고 사기가 저하될까봐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잠가버렸다. 하지만 대시보드를 보면서 내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우리 잡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비평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가 대중의 취향을 선도하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속의 숫자는 그 평론가의 글을 클릭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있는 글은 안 읽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중요도가 있는 글은 오히려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렇게 안 읽히니까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얘에서 밀려난다라는 것. 참 이래 되면은 진짜 스낵 콘텐츠만 만드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지나가는 팝콘만 자꾸 만들어내는 참 그런 콘텐츠가 자꾸 참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깊은 생각, 깊은 묵상, 뭐 깊은 기도 이게 없으면 진짜 얄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짜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본능에만 충실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좀 볼 거 있고 좀 들을 거 있고 즐길 거 있고 이러면 그냥 인생 행복해 이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유토피아인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언약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고 이 사단을 무릎 꿇히며 3단체 흐름 바꿔야 되고 30년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할 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사실 뭐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같이 휩쓸려서 가는 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 자, 크리스 휴스는 그 평론가를 해고하라고 종용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비평가인데도 크리스 휴스는 그 평론가를 해고하라고 종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기사에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적처럼 찾아내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눈에 띄게 수익성을 높이거나 양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그가 자신의 직업에 쏟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거나 그가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빨리 이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완전히 잘못 규정되었다. 내가 문제를 더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들에게 윌리엄 보멀과 또 윌리엄 보원의 오래된 책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 한 권 책을 건넸을 거다. 이 두 사람은 고전음악의 경제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4번과 같은 곡을 연주하는 조건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작품은 비엔나에서 초연되었을 때에도 2대의 바이올린, 1대의 첼로, 1대의 비올라로 완전하게 구성되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도 작품의 연주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같은 수의 연주자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한다. 1801년이나 지금이나 이 작품을 연주하는 데는 똑같이 약 24분 정도가 걸린다. 다시 말해 고전음악은 고전 경제학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몇 세기가 지났지만 고전음악의 생산성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 보멀과 보온이 발견한 문제는 좀 더 세밀하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비용질병이라고 불렀다. 고전음악은 더 이상 생산성을 높일 수 없지만 음악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교양악단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면 같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어느 오보의 연주자가 열정이 넘쳐서 음악에 대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월급이 좀 깎여도 괜찮다라 하더라도 최소한 매일 먹는 음식, 육아, 주거를 해결할 만큼의 보수는 받아야 한다. 적당한 보수가 없다면 음악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전음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퇴락의 핵심에 비용 질병이 존재한다. 오늘날 콘서트 입장권을 사는 행위는 자선행위, 그것도 액수가 큰 기부 행위처럼 느껴지고 중산층이 고전음악 장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기관이 1년 내내 재정 파탄이라는 낭떠러지에 걸터 앉은 이유도 바로 비용 질병 때문이다. 글쓰기는 고전음악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글쓰기는 하나의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늘 신선한 작품이 시장에 깔린다. 그러므로 성장이 아주 허황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출판계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약간이나마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내는 듯하다. 인쇄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아시아 국가에 맡길 수 있고 이게 아웃소싱이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책 제작 공정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전자책을 팔아서 하드커버에 들어가는 직물, 종이, 유통 비용을 없앨 수도 있다. 회사를 합병해서 관리 부분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출판의 핵심이 되는 책이나 잡지 기사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를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업의 본질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 어떤 테크놀로지로도 근본적인 창작 과정에서 인간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저자의 생각을 끌어내는 속도를 높여줄 수는 없다. 책 제작 비용이 다른 경제 부분과 더불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출판업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비용 질병을 애써 부인해왔다. 그들은 자신이 온전히 자본주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케팅 이론과 공급망 관리법을 배우며 회사 경영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출판업의 핵심에는 본질적인 미스테리가 있었다. 출간하기 전에 책의 수익성을 미리 알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이걸 이제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걸 수익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냥 과거에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아주 수준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이나 뭐 투자했던 것이 이 사람들은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의 책은 고유한 독립체이며 각각의 책이 변덕스러운 시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상업적 마인드로 바라보지 않는다. 책이 출간되는 과정을 지휘하는 편집자들은 자신이 취향을 만드는 사람이며 예술가라고 자부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편집자 제이슨 앱스타인은 출판업은 특성상 집중되어 있지 않고 즉흥적이며 친밀성을 가진 간의 수공업이다. 자기 일에 헌신하고자 하고 자율성을 소중히 지키면서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이들은 작가의 필요와 독자의 다양한 관심에 민감하다.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봉건영주의 후원이라는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출판사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후세의 책임감을 느꼈다. 용케도 그들은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냈다. 간간이나마 히트작을 내므로써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작품도 출간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아마존은 작가를 보는 그 같은 관점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막강한 시장 점유율 때문에 출판사들은 아마존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책을
팔고 있다. 덕분에 아마존은 공급자들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면서 출판사의 판매 조건을 좌지우지한다. 아마존은 출판사와 맺은 계약으로 변덕스럽게 바뀌는 수수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챙긴다. 출판사들은 때로는 아마존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때로는 격렬히 저항했다. 하지만 출판사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아마존이 출판사의 목을 더 세게 조을수록 고통받는 쪽은 저자들이다. 출판사들은 출간하는 책의 숫자를 줄이고 저자들에게 지불하는 선인세를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지급한다. 저자 인세의 붕괴가 순전히 아마존 탓이라 하긴 어렵지만 글쓰기의 단가 하락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은 사실이다. 글쓰기가 갖고 있는 비용 질병에 대해 아마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은 페이스북과 구글이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글쓰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는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 우리는 과격한 주장을 열렬하게 펼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격한 주장을 열렬하게 펼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클릭 수가 많고 광고가 많이 뜨고.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상가인 크리스 앤더슨, 이 사람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크리스 앤더슨. 과거에는 미디어일이 전일 근무하는 상근직이었지만 파트타임 업종으로 바뀌어 갈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미디어 일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 활동일지도 모른다. 어떤 업종이 특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때는 대장장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 노동자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한다. 문제는 기자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이다. 시장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앤더슨은 행복한 사상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례들을 제법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첫 10년간 블로그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아마추어들이 즐거움과 무한한 에너지 같은 것들로 충만하여 글을 썼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분출에 놀랐고 전업 작가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아마추어보다 오히려 재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블로거의 성공에 대한 예측은 착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추어 블로거 군단이 빛났던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블로거 시대는 대체로 종말을 고했다. 글쓰기가 지난 수백 년을 거치면서 직업이 된 이유는 그 일이 전문 직업인의 자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마추어가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다. 월리스 스티븐스나 T.S. 엘리엇, 실비아 플라스처럼 짬을 내어 글을 쓰면서도 길이 남을 작품을 남길 만큼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글을 쓰려면 이미 쓴 글을 고쳐 쓰고 때로는 별 성과 없이 스크린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고달픈 연구와 조사를 해야 된다. 크리스 앤더슨의 예견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식을 생산하는 즐거움만으로도 무수한 힘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가정은 틀렸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다양한 이유로 일에 매진하며 그 이유 중에는 생활비를 버는 것도 포함된다. 19세기 말 글쓰기가 전문적인 직업이 되면서 글쓰기 문화는 더 깊이 그 깊이를 더했다. 탐사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소설 철학들이 출간되었고 잡지에는 특집 취재 기사가 등장했다. 이런 장르는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업이 요구하는 정신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장르는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업이 요구하는 정신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직업 정신으로 무장한 작가들은 전문성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에 부합하는 행동 강령을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임했다. 직업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글쓰기가 직업이 된 이들은 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글을 쓰기를 시작했다.
수익이 좀 더 높은 일자리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이 바로 그런 보상이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낭만적 작가 정신은 죽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케빈 켈리는 그 미래를 봤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공동 창간한 잡지인 와이어드라는 안락한 위치에서 눈길을 끌만한 미래주의적인 글을 써냈다. 아미시 사람처럼 턱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수염을 기른 켈리는 예언자 같은 얼굴에 어울리는 격정적이며 거창한 선언이 가득한 문체를 구사했다. 마치 설교문 같은 그의 글은 고무적인 말로 끝난다. 테크놀로지가 더욱 거대해지면 우리는 스스로 재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 또한 재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구글이 지구상의 모든 책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을 때 켈리는 뉴욕타임즈 매거진의 시대를 대표할 만한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는 구글의 양심이 대담하다고 했다. 너무나 대담한 탓에 구글 스스로도 이 계획이 가져올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했다. 하지만 켈리 자신은 알아볼 수 있었다. 책은 아주 오래된 테크놀로지로 지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극심한 파괴를 겪고 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서 책은 이제 저자의 출판사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 독자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놓치지 않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책의 내용을 바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들은 책들을 뒤섞어서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비슷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다. 진짜 마술은 이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책의 각 권에서 각 단어들은 서로 교차 연결되고 한데 모이고 인용되고 발췌되고 색인이 만들어지고 분석되고 주석이 달리고 섞이고 재조합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문화로 엮여질 것이다. 이는 마셜 맥루언이나 스튜어트 브랜드와 같은 사람이 꿈꿨던 법한 일이다. 네트워크, 즉 테크놀로지로 하나가 된 글로벌 커뮤니티는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차이점을 없앨 것이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과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런 네트워크 실현을 통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길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더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톡톡 튀는 사람을 원치 않고 오직을 주장하는 사람을 원치 않고 자기 걸 강하게 주장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길들인 거죠. 점점점. 그래서 하나의 책이 다른 책 안에 녹아들 것이며 복사해서 붙여넣기와 내용을 빌려오는 일이 흔해지면서 한때 각각의 책을 구별지어 주었던 차이가 사라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도서관은 아주 거대한 하나의 단일한 텍스트가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완전 성경을 대체하는 바이블로서 추앙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케빈 켈리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는 종교적 이상이다. 보세요. 케빈 켈리도 인정한 것처럼 종교적 이상이다.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 또 강한 이상주의를 가진 이 실리콘밸리의 리더급의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은 거의 명상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떤 3단체 비전을 공유하면서 종교적인 이상으로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베탑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피림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고. 켈리는 미래를 이거 보세요. 만물의 에덴 동산 용어들도 보면 전부 다 성경의 것들로 다 뒤집잖아요. 만물의 에덴 동산이라는 비유로 설명했다. 미래를. 이 같은 원죄 이전의 이상에는 정치적인 귀결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원죄 이전의 이상. 세상의 책들이 아름다운 한 권의 책으로 녹아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의견 역시 사라져온다. 보세요. 반대의 의견 역시 사라진다. 이거 라이프니츠가 가졌던 이상이 수적 업데이트된 것이다. 라이프니츠 독일의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지금 케빈 켈리도 연구해보세요. 케빈 켈리 조사해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독자들이 힘을 모아 주석을 달고 편집하여 공통된 의견에 도달한다. 네트워크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의견이 분분한 논의도 합의점을 찾는다.
페이스북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서로 연결되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단기적, 장기적으로 세상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도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특강했던 것도 계속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서, 자, 보세요.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비전의 세상을 만드는 게 다 포함되는 게 분쟁.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이미 18세기 그 주장했다 했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비극과 분쟁의 비극을 우리도 프리메이슨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우리는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 되자. 이 얘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있어서 실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런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그 실현 가능한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은 그들이 내놓는 이상과 완전히 반대편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페이스북은 일라이 페리셔가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필터 버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우리가 읽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질 만한 콘텐츠를 보여준다. 그런 충동이 가져올 시적, 정치적 위험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독자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편향을 확증하게 하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부지불식간에 제공하지만 신념과 편향을 확증하게 하는 텍스트와 동영상, 사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모르는 반대 의견은 보여주지 않는다.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진보적인 견해가 잔뜩 등장하고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채식주의 주장이 끝없이 나타나며 대한우파에게는 대한우파의 쓰레기 같은 주장만 주입되는 시기다. 이 사람 또 이 진보주의자잖아. 지식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파를 굉장히 까는 거 나오네요. 자,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노트북을 내던질 정도로 화를 돋굴 만큼 심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이런 반대 의견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읽지 않도록 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반대 의견도 볼 수 있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좀 균형 잡혀서 객관적으로 또 대처도 하면서 대안도 마련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우파든 좌파든 가면 갈수록 자꾸 편향된 세계관에, 가치관에, 또 감정에 갇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와 동기에 가치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은 현실화에서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여기서 또 확인됩니다.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가 갖는 위험성은 독점이다. 경쟁 시장이 거대 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이제 결국은 3단체죠, 이게. 3단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구조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위험성은 수능이다.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고 합의를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다. 합의. 경쟁보다는 합의라는 가치. 그러니까 튀지 말라는 거지. 오직을 주장하지 말라는 쪽과 이게 연결되겠죠. 경쟁하지 말고 합의를 가장 중요시한다. 케빈 켈리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 무심결에 자신의 비전이 초래할 수 있는 어두운 결과를 말해버렸다. 그는 벌집형 사고를 극찬했다. 벌집형 사고는 우리가 저자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크라우드 소싱과 위키와 소셜미디어에 굴복해 휩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현명한 대중을 따를 때 일어난다. 벌집형 사고는 인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표본이다. 하지만 정말로 벌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했듯이 이런 종류의 의견 일치는 성형미인처럼 숨막히는 동질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 세계관 일치, 가치관 일치, 감정 일치, 이런 세상. 이는 반대의 의견을 죽이고 독창성을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에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할 지점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는 것과
그러니까 결국 통합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정부 이거는 결국 통합 종교랑도 상당히 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는 이 시대의 정치에도 적용된다. 우리 시대는 서로 적대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패거리들의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립으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고 우리나라도 더 심하고 뭐 그렇지만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은 분열 그 자체가 아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능이다. 페이스북은 두 진영의 벌집형 사고를 만들어냈는데 벌집에는 언제나 여왕벌이 있다. 각 진영은 쉽게 동의하는 태도를 키우고 다른 의견을 처벌하는 생태계다. 그러니까 각 진영은 쉽게 동의하는 태도를 키우고 다른 의견을 처벌하는 생태계가 된다. 이 각 진영은. 그러니까 좀 무섭죠. 결국은 각각이 다 전체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이 이제 조금만 어긋나는 말하면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기 때문에 중도 보수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대한 보수를 주장해도 인기가 없어. 갈수록 사람들은 각 진영에 소속되고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벌집형 사고는 사실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게 중요해요. 벌집형 사고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기 편 노선을 강화하는 증거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지적으로 무력화된 사고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 깊은 묵상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항상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약속했던 종류의 합의가 아니었다.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힘은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대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실상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를 만든다 했지만 아직 중간 단계에서는 굉장히 각 진영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숭상하던 천재와 독창성에 아무리 단점이 많았다 해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자의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담보를 해야 또 대우도 있고 어느 정도 보수도 있어야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상과 그 나름의 인류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세계관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데 자꾸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독창성을 무시하고 또 영향을 주는 어떤 채널들을 자꾸 닫게 만들면서 자꾸 이 테크 기업들이 모든 질서에 거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주도자 역할,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자 건축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보자 지금 시간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요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포럼 진행합시다. 희라기부터 포럼 할게요. 이건 내가 들고 있을게.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앞서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판단체가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편향시킨다는 것들을 확인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새로운 미디어와 그런 언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왜 한쪽으로만 편향이 될까? 왜 점점 나오는 처음 미디어가 이제 구술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영상적인 부분에서 미디어가 이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왜 독창적인 것이 사라지고 점점 똑같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산단체에서 결국 원하는 것이 천재성과 독창성을 없애버리는 부분들을 예전부터 하여오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과 그런 세계관들을 사람들한테 접목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수익성인 부분을 자기들의 그런 미디어나 그런 콘텐츠 활용의 능력으로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가장 돈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네라는 부분에 따라서 결국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다 따라서 그 콘텐츠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3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모든 정치적이나 그런 방향들을 같이 아웃소싱 되는 거지. 결국은 지렛대 역할을 각각 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미디어 자체가 이제 이런 테크 기업의 의존적인 지금 구조다 보니까 사실 주도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상 이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CVIP의 시나리오 속에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심부름하는 일종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지.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아웃소싱 되는 거야. 3단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것을 아웃소싱이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또 새로 생겨나는 미디어들도 그 질서 속에서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뭐 디즈니나 이런 헐리우드 자체의 미디어 자체도 사실 이미 3단체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의 사상이 이 실리콘밸리가 가진 히피 반문화의 사상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나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이나 사실은 이미 이런 기존에 있는 미디어에 있는 또 탁월한 사람들도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은 결국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단체가 이미 독창성과 그런 천재성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이 3단체의 이런 하고 있는 이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독창성을 할까 했을 때 사실 이런 영적인 부분들, 복음이라는 부분이 가장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부분이고 천재성이 나올 수 있는, 여기 책에서도 이 독창성이라는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아우르고, 또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각 지체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또 그것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3단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방향으로 편향되게끔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복음이라고, 올바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서로 메워가는 그런 교회의 방향이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디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지. 전 제일 처음에 실리콘밸리는 그러니까 자기들 다른 사람의 천재성, 독창성을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보면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지배할 천재들을 지들은 길러내고 있고, 자기들은 천재적인 교육을 자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밑에 복종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자기들은 그 위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자기 아까 건축가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오직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거를 다 전부를 지배하기 원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지? 켈리가 마무리해 진 동상 원제 이전의 이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원래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기 원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에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제 정말 틀린 것을 정말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구나라는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이 시대가 아까 다 스낵
콘텐츠 짧게 뭔가 팝콘 브레인을 만드는데 랩런들이 정말 깊은 시간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만 정말 회복한다면은 3단체랑 우리가 저 거대한 3단체가 아니라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구나라는 부분이 보였어요. 아무도 묵상할 수 없고 아무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고 정말 저 깊은 묵상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온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미숙한 시인은 모방하지만 원숙한 시인은 훔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키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훔친다고. 근데 그게 저는 그 3단 이렇게 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3단째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템플스테이처럼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하게 지금 다 빼앗겼고 이 사람들은 다 훔쳤는데 우리 다 빼앗겨 있구나.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한번 그거 우리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기쁨이. 저는 그번에 저자의 죽음 이 챕터 보면서 결국은 3단체 고대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구나 탄생이 성장이 또 보이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쌓아올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굴레 속에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고 계속 독창성을 무시하고 오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일성을 없애버리는 이 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배하려고 우리를 복종시키고 노예표로 속고 만들려는 이 사람들의 그런 시스템들이 보여서 진짜 나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의 시간, 진짜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깊은 묵상을 통한 오직의 학업, 유일성의 학업, 그리고 유일성의 전문성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그 법대 교수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전 그거를 딱 보면서 주업과 부업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보고 부업은 그냥 직업인데 그걸 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거 보면서 세계관 전쟁은 필연적인 건데 그리고 세계보고마도 당연 필연 절대인데 이거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직업일 뿐이고 본업은 세계보고마니까 항상 그거에 집중하고 24시 계속 생각해야 돼. 굉장히 그거 중요한 것이 사실 세계관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언약 전달이거든요. 사실 이 세계관 전쟁이란 건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 또 삶의 상태에 뭘 새겨 넣느냐 그거잖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3단체에 의해서 사실 새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뇌에 그런 정보와 가치관과 상태가 새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관 전쟁인데 그게 언약 전달이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결국은 각인 전쟁인데 그 언약 전달을 모티브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결국은 언약을 어떻게 새기느냐를 두고서 방법론을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할 때 이 세계관 전쟁이나 우리가 지금 독서 포럼으로 모이고 세계관 팀으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세계관 우리 이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 시대에 본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사실 본업은 하버드대 교수, 자기 직업은 하버드대 법대 교수지만 미션이 있었어요. 이 3단체가 지향하는 그 방향의 CVDIP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실제로는 더 거대한 그림을 놓고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면 앞에서 우리 봤던 뭐 스튜어트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또 뭐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세상을 지금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어떤 한 직업에 그냥 그걸 놓고 아웅바둥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갖고서 사실 뛰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깊은 시간과 깊은 묵상과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을 통해서 직업이 내 주업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 약간의 경제적 원천이고, 내가 그래도 인간 노릇 할 수 있고, 또 가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본업은 언약 전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사실 이거잖아요. 그 불신자 전도는 어떤 면에서 단회성이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불신자의 것으로 각인됐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일평생의 각인전쟁이거든요. 그게 6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언약 전달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에 저는 이 정체성이 걸려 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인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언약을 소홀하게 여기면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언약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주업으로 이걸 놓고서 달려간다면 그걸 전달받는 후대가 생겨날 것이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위치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3단체가 반짝 이렇게 성공하고 와 그들은 뭐 대단하네 맨날 우리는 결과물을 보니까 3단체는 범접할 수 없어 넘어설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혼자 다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그게 된다 앞으로 그래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념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우리가 가진 138의 인생 해답이 과연 이거보다 못할 거냐? 정말 12가지 문제를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나름의 방법을 이 사람들은 시도했던 거거든. 명상을 통해서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미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듣고서 우리가 인도받는 이 과정이 이들보다는 사실 더 서밋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 서밋의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그 원단 1강의 대지 본론 1번이 뭐냐면 절대 언약. 내가 생을 걸 만한 진짜 절대 언약 속에 있냐?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투자할 만한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언약을 본 거라. 아, 이게 지구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이게 분쟁을 없애는 길이야. 아, 이게 인류의 어떤 이때까지 늘 반복됐던 비극을 극복하는 길이야라고 나름의 구원의 길을 이제 제시하고 그걸 달려가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십 년 숙성이 된 과정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3단체가 대단하네 하고 뭐 범접할 수 없네, 알면 할수록 눌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가진 이 지금 복음을 갖고 정말 집중해야겠구나. 이걸 갖고 축적되고 쌓이게 해야겠구나. 이게 각인되도록 하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 누군가 따라올 거거든요. 그 길을 따라 누군가 또 계승할 제자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더 나은 또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발판을, 어른들만 발판을 넣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나 또 발판을 넣고 또 발판을 놓으면서 조금씩 더 이제 견고하면서 더 확실한 그런 토대들을 우리는 깔아가는데 함께 인도를 받는 그런 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포럼 하면서도 항상 언약 전달이 우리의 주업이다. 세계관 전쟁이 우리의 주업이다. 세계관 치유가 우리의 주업이다. 그것을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을 늘 좀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포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분 오늘도 패스할까요? 따라가기 힘들어.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의를 두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는 오늘 저자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자들이 저작권법을 가지고 또 그게 똑같아지고 저작권법이 또 이제 무의미하게 이렇게 된 거를 봤는데 이렇게 흘러온 줄 몰라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봤었고 이렇게 창조적이고 이런 거를 실리콘밸리 사람들 테크 기업들은 싫어하고 그걸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신의 컨텐츠 이런 걸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를 보면서 왜
이런 기업들도 자꾸 모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맨날 어디 아프리카 디자이너 거 따오고 이랬는데 이래서 얘네들 훔치는 것에 익숙하구나 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모든 것에 이게 패션 이런 것도 패션도 맞아. 모방. 계속 모방하고 훔치고 다 그런 거 예전에 섹스피어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고 진짜 창조하고 이런 것들을 막는 의견 일치 계속 숨막히는 이런 살아가게 하는 이 험단체와의 싸움, 각인 전쟁, 언약 전쟁, 대통령 운동 속에 들어가야겠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그 표면적으로는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인재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간다 하면 와, 쟤 천재야. 보통은 다 그래 생각하잖아요. 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3단체 밑에 질서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이 사람 3단체에서는 오리지널 소스와 오픈 소스 이렇게 던지잖아. 오리지널 소스를 개발해서 그거를 대중들도 쓸 수 있도록 던지거든요. 거기서 개발하도록. 그러면 그게 질서가 되잖아. 그게 질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꼬를 한번 틀으면 그 도랑을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쪽으로 방향만 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3단체가 하는 건 독창성은 그거고 그 밑에 이제 따라가는 거에서 이제 창의성을 나름대로 이제 경쟁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이거 수준이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언론이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실리콘밸리 막 창의적인 막 보면 막 되게 뭐랄까 그 회의실도 보면 되게 오픈 공간이고 되게 낭만적으로 되어 있고 되게 막 그 커피숍처럼 되어 있고 굉장히 막 그런 그 수준에서 우리는 실리콘밸리는 되게 우리 꿈꾸는 직장과 같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사실 피상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거든. 그러나 그 실제 뜯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지. 그건 돈 있으면 인테리어 그래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돈 내고 갖고 인테리어 그래 만들면 돼. 교회도 그래 필요한 공간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진실을 봐야 되고 실제로 이면에 이들이 어떤 지금 질서 싸움을 하고 있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쟁 어떤 나머지 것들 다 쳐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테크 기업의 정보들까지도 이게 수렴이 되잖아요. 점점 흡수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깔고 마치 이제 그 공공재라고 표현했지만은 상하소수도 시설, 뭐 도시가스 시설, 이게 한 나라가 기본적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나라가 그거를 딱 깔아줘서 전체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처럼 전 지구가 테크 기업들에 의존해서 생태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기반 위에서 이제는 안 돌아가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독창성과 창조성은 거기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되게 거부하고 막 그 흐름을 어떤 물꼬를 다시 틀 만한 인재가 나온 걸 원치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자들을 말살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우리가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언약을 잡고 집중하면서 이 사람들이 못 막는 영역이 있어.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 난제. 그러니까 3단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난제가 뭐냐면 12가지 문제야. 이렇게 가다가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희한한 문제들이 분명 터지거든. 그럼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고 굉장히 대량 이슈가 되고 이러면 이건 어딘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독창성을 가지고 3단체의 입장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진짜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독창성과 창의성과 어떤 부분들 전문성을 딱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막 특이점이 오는 거지. 교회가 지금은 막 신천지 때문에 또 괜히 막 신천지 때문에 더 위축되는 막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되거든. 오히려 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신앙을 갖고 확신 있게 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만은 굉장히 확신 있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면서 세상에 정당하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요셉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애굽이 기근을 당할 때
미리 예측을 딱 하고 대비책도 딱 세워놓고 나중에 그 문제가 딱 막상 닥쳤을 때 정책을 딱 실현하니까 어떻게 돼? 그 대비책에 전부 다 흡수가 됐잖아. 모든 나라가 흡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7년이라는 그 대재앙을 요셉이 봤잖아.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준비 30년을 두고서 준비하고 앞으로 담아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알리실 거예요. 이런 독서 포럼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요. 하나하나 피와 살이 점점점 여러분 근육이 막 붙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가실 거거든요. 그런 좀 기대를 가지면서 이 길 말고 우리가 뭐 신천지 갈 것도 아니고 구천지 갈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딴 데 갈 것도 없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의 길이 맞다면 적당히 가지 말고 확실하게 가자. 정말 3단체까지도 살릴 만한 답을 하나님이 분명 주신 게 맞다면 그걸 정말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과감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좀 그림이고 고백이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CVDIP, 이 다락방의 CVDIP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꿈을 꾼다면 이 비전 가진 자가 함께 138 잡고 14에 모여서 오로지 집중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CVDIP를 공유하는 자들이 모여지고 그게 팀이 되어지고 그런 포럼이 일어나고 그렇게 막 회사가 설립되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치유시설도 만들어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장나는 거지. 다 담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왜 불신자 사업처만 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해? 왜 우리나라의 의사 안에 다 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집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병원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모든 직업적인 현장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려면 그리고 공동체 응답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고 원내스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 개인이 전문성을 영적인 힘과 전문성을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원내스에 대해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업적인 거랑 그냥 당연히 세상에 직업을 내가 가진다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3단체는 그렇지 않잖아. 3단체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해서 거기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 다 뽑고 시작을 하잖아. 그들이 어디 취업하는 수준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패러다임도 아예 그냥 꿈꿔야죠.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분명 우리 안에 후대들과 랩넨트를 통해서 그래서 뉴 목사님이 우리 황 장로님이잖아. 어쩌고 우리 방송에 나가니까 그것도 우리 랩넨트들 기업으로 이 똑똑한 랩넨트들 중심의 인재들 꽂아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에게 나갈 필요 없고 우리 경제가 되면서도 빛의 경제가 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집중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후대 인턴십 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 장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도 뭐 일화라든지 또 그들의 산업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구축을 해와서 상당히 그 산업이 탄탄하거든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 통일교 대학교 그 선문대학교 장학금 주면서 해외 인재들 다 끌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보고만 할 때 인재를 각 나라 인재를 초청해라. 이번 세계대학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세계대학에는 237 나라의 인재를 초청해봐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결국 경제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고 이게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내년에 안 된다 해도 이게 세계보고마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 함께 응답받고 랩넨트들의 꿈을 꾸며 어떤 경제인과 어떤 산업인이 돼야 될까? 어떤 전문인이 돼야 될까?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 하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과 절대 언약과 점점점 이게 가까워지거든요. 그게 어느 날 확신하게 딱 부딪힐 때 이제 생을 거는 이게 헌신이 나오고 CVDIP가 이제 제대로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실현되는 그 증인을 하나 우리 세워주시겠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겠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독서 포럼 우리 멤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위기고 많이 어렵다. 참 정말 재앙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그런 시간표이지만 우리가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세계관을 함께 확립하고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세계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인데 정말 3단체 현장을 보고 또 이런 실리콘밸리의 중심을 흘러가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든지 뭐 걱정한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답을 주신 것 진짜 찾아내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진짜 답이 되는지에 대한 가치 발견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옥소 포럼하는 모든 과정에서 듣고 보고 읽는 또 결단하는 생각한 모든 것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언약의 집중으로 그 영적 서밋 타임을 더 전문화시키고 개인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많은 바깥 외부 활동이 또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른 육신의 것을 채우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이번 겨울에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곱씹어 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정말 더 집중하여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는 영적 서밋 타임의 기회가 되고 또 이 현장 이 시간표가 정말 도단성의 기회가 되어지며 또 미스바의 기회가 되어지고 광야 운동과 파수꾼 운동의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1월달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던 그런 제1 RUTC의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찾아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